Primeramente me voy a tomar unos minutos para agradecer en la conferencia. Siempre la gran maestra 먼저 nos enseñó a agradecer.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n especial agradecer a la maestra directora de la filial Buenos Aires, 대행 que 선사님의 hizo todo lo posible para que podamos 가르침에 venir acá y exponer. 기반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행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스님들과 그리고 함께하신 수행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음 선원에서 저와 그리고 저희 아내를 지난 수년 동안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면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해동 스님의 덕분으로 제가 또 이 입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3개 언어로 지금 사실 이 통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요. 오늘 이렇게 또 통역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그리고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환대해 주시고 또 잘 보살펴 주셔서 지금 독일의 한마음 선언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저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기운차게 서서 또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 recordaba una de las enseñanzas de la gran maestra, que decía que un hombre se fue de viaje en busca de la primavera, pero no pudo encontrarla.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초봄에 한국을 왔었는데요. 대행 선사님께서 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집에 왔더니 집에 있던 나무에 꽃이 펴서 봄이 온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의 깨달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연구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제는 2019년 팬데믹 기간 이후에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석한 21세기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팬데믹이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수행자들과 그리고 비수행자들 간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의 팬데믹의 영향이 어떤 부분으로 있었는지 4가지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기반한 공공정책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새로운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노동 부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뤄볼 텐데요. 네, 이 4가지 부분에서의 팬데믹 이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행 선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지구를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태계의 변화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와 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개 정도의 질문으로 구성된 조사를 2개의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마음 선언에서 수행을 하는 그룹 그리고 수행자가 아닌 그룹들을 2개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제 연구 결과, 조사 결과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일종의 경향을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의 조사 표본 샘플이 4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일종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마음 선언의 다른 해외 지원에서 동일한 조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확정적인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사 방식을 통해서 과학적인 부분에서 요구하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패러다임은 다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요. 대행 스님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고요.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1960년대에 먼저 제기한 단어가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과학적인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과학계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받아들여지는 일종의 이론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특정한 시대에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론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스위스의 시계 산업의 예를 통해서 제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 초에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계를, 우아한 시계를 잘 만드는 그런 산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시계의 중심이 되는 무브먼트를 굉장히 스위스 시계 장인들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로운 전기 무브먼트가 나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자들은 사실 이 전기 무브먼트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좋아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전기 무브먼트로 인해서 완전히 이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시계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는 또 하이브리드 시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계 산업의 판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실제로 9만 명 중에 2,800만 명만 시계 산업에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직업을 찾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플라톤의 동굴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동굴 안에서 사슬에 갇혀서 지낸 사람들은 밖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둘러앉아서 실제로 동굴의 밖에 있는 모닥불에서 사람들이 도는 것을 보면서 그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우화에 따르면 실제로 이렇게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을 석방을 시켜서 풀어주고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진짜 현실을 보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풀려난 죄수는 밖에 현실을 보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 다른 죄수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밖은 이렇더라. 이게 진짜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다른 죄수들은 그 죄수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죽여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대행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고착된 생각의 벽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화이지요. 어떤 감옥보다 무서운 감옥이 생각의 감옥이다라고 대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착된 생각들의 벽이야말로 가장 큰 감옥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 팬데믹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착된 생각의 벽에 갇혀서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정책을 팬데믹 기간에 시행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WH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착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죠. 이제 아르헨티나의 정부 공공정책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해에 사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헤르난데스가 코로나19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공정책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국민 복지라는 이름으로 관련된 공공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정책 또는 보건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전대미문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실제로 그때 내렸던 판단과 그리고 정책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렸던 공공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다라기보다는 전체 국민의 공익과 또 보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그때는 내렸던 것이지요. 자, 여기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3월까지의 누적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Ustedes me dirán, Gustavo, esto no es tan lejano, los números son cercanos. 그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누적 사망자 수가 다른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락다운 봉쇄 정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64세 이상의 국민들의 비중이 1.5%인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 퍼센티지가 더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럽 정부보다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실제로 노령 인구들에 대해서 더 좋은 정책을 취했다라기보다는 아르헨티나의 인구가 대체적으로 젊은 인구들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토르쿠아타 디 텔라 대학교에서 발표한 정부 신뢰 지수입니다. 실제로 일반 대중들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를 실제로 조사한 것이고요. 역량, 정직성,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신뢰를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지출 관리 측면에서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있는 수치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한 3% 정도의 정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이고요. 하지만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2021년 10월이 되면은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1.5%로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의 정부 신뢰 인지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분기별로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서 2020년 1사분기를 보시게 되면 38% 정도의 신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3개월 후에 그 다음 분기에는 47%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코로나19 봉쇄 기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100유로 정도, 한 달에 100유로 정도 사람들에게 생활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때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돌아봤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생활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 발표를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가 실제로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서 아동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전화 면접으로 6만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Es una encuesta bastante representativa. 한 2,6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가구 수로는 60만 가구 정도이지만 실제로 사람들 인구수 600만 가구이지만 인구수로는 1,600만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18세 이상의 여성들 중에 51% 정도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안일의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의 62%가 집안일을 돕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아동들이 집안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또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79%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 또는 원격 교육을 진행을 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수치인데요. 한 20% 정도의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화를 내거나 싸움하는 일이 잦아졌다, 증가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엘빈 토플러의 얘기를 먼저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1990년대 제가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었습니다. 미래의 물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문화적인 물결, 그리고 산업의 물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결로는 정보의 물결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즉 기술의 물결, 정보의 물결이 실제로 이 과다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섬을 연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줌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물리적이 아닌 온라인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성 또는 이 면대면 세상과 그리고 온라인 세상이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호텔에 숙박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도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들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집과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유형의 직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르헨티나의 국민들 중에 25%에서 31%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수치보다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3%가 재택근무를 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기술적인 구조 또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국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재택근무의 퍼센티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재택근무의 퍼센트가 아마 더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생태계에 일어난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태계 그리고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위성 이미지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입니다. 사실 이산화질소라는 이런 오염원 또는 대기 공해 물질의 농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를 하게 되면은 일산화질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대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이산화질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또 대기 오염의 오염원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오염원이죠. 이산화질소입니다. 3월에 그러니까 그 럭다운 공세가 일어나기 이전에 시행되기 이전에 3월 18일 정도의 그 위성 사진과 그리고 3월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공세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대기 오염 농도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르도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부에노스아이레스였고요. 이제 코르도바의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봉쇄 기간 이전에 이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훨씬 더 짙습니다. 이후에 봉쇄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28일까지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훨씬 낮아진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산업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산업화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지요. 사실 동물들에게도 이 생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 내에서 이런 새로운 종류의 야생 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길거리에 퓨마가 또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도시의 길거리에 사슴이 나와서 거니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니는 도시에서는 접근을 못하다가 봉쇄 기간에 사람들의 이제 왕래나 인적이 좀 드물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서 거닐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연구는 대표적인 연구는 아니고 또 확정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연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추후에 한마음 선센터의 다른 해외 지원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충실한 조사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사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투쿠만 지역을 구글 애널리틱스 툴을 이용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개의 질문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표를 사용을 했는데요.
참가자들, 이 조사 대상자들의 프로필 관련해서 인격적인 특성, 그리고 그들이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수행자 그룹 그리고 비수행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첫 번째, 수행자 집단 같은 경우에는 8분의 여성 수행자분과 9분의 남성 수행자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수행자가 아닌 그룹 같은 경우에는 3분만 여자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남성분들입니다. 유니세프의 조사 결과 잠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들의 대다수가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리고 봉쇄 기간 동안에 집안일에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제로 가정 내의 불화라든지 또 충돌 같은 것들이 증가했다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구성원들을 보시게 되면은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유사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80년대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행자 그룹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수행자가 아닌 집단보다 조금 더 연령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아닌 비수행자 집단은 이 밀레니엄 세대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 X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변화를 겪어온 세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 두 집단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정부의 시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효과적이다,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다.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집단 다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52%, 58%가 각각 두 집단에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las medidas al principio y después de que pasó, ¿cómo las ve ahora? ¿Cómo fueron tomadas esas medidas? 이것은 지금 팬데믹 초기에 했던 조사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우 잘했다, 평균 정도다, 잘못했다라는 문항을 줬었고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비수행자 집단에서 훨씬 더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백신 정책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수행자 그룹은 7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요. 비수행자 집단은 90%가 그렇지 않다, 적절하지 않았다, 백신 정책이 부적절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비수행자 그룹은 실제로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백신 정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자 집단은 훨씬 더 인내심이나 관용 정도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하고 또 높은 관용성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인데요. 또 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또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 실제로 수용성이 높고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 수행자 그룹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가정생활은 어떨까요? 지금 슬라이드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슬라이드를 이제 찾았습니다.
조사 문항 중에 몇 개가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이 가정생활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정 환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인 격리 또는 강제 격리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한 가족 구성원의 수가 몇 명이었나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정 내, 가구 내의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플랫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감상했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오해라든지 아니면은 갈등이 늘어났느냐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양쪽 그룹 다 비슷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왜 이 양쪽 그룹에서 이렇게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 없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느냐라고 저희가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 58%의 여성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가사일의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 여성들의 가사 업무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은 수행자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비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자들 그룹에서 여성들이 많아서 여성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사일이 늘어나서 실제로 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수행자 그룹이 훨씬 더 관용적인, 수용적인 부분이 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번 보시게 되면은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 격리 기간 동안에 명상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70% 이상의 수행자 그룹이 항상 또는 때때로 명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원격 교육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한 원격 교육이 면대면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76% 수행자의 76%는 실제 면대면 교육이 더 좋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비수행자 그룹도 64%가 온라인 교육보다는 면대면 교육을 더 선호한다, 더 좋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기 법회라든지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대면 회의라든지 면대면 접촉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 격리 기간 동안에 공해가 줄어든 것을 절감했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고요. 그렇다라는 대답이 양쪽 그룹에서 다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대행 선사님께서 항상 지구를 잘 보살피고 환경을 잘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는 침착하게 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법 시행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침착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부의 공공정책은 물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수행자 집단이 이런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훨씬 더 큰 인내심과 관용을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 세계도 함께 관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행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사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굉장히 엄격한 이런 격리 정책을 시행을 했고 봉쇄 정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아프거나 해도 찾아가서 보지 못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수행자 그룹들이 훨씬 더 높은 그런 탄력성, 유연성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자연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훨씬 더 수행자들이 수용성이나 인지가 높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현장성이라든지 온라인 부분에서의 업무 행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양쪽 그룹 다 현장에서의 접촉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요. 대행 선사님께서도 실제로 노사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일터에서 항상 노사가 같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구의 그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따라서 지구를 망치는 것은, 망가뜨리는 것은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인 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또 대행 선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대행 선사님의 웃는 모습이 담긴 이 사진과 대행 선사님의 말씀으로 저희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무엇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다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깨우치는 내 안의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행 선사님께서 저에게 2008년에 이제 수계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그해 1월에 왔었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때 대행 선사님 제가 이 한마음 선원에 있는 주지 스님께 꽃을 사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그 대행 선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 한마음 선언을 찾아왔을 때 주지 스님께서 스님을 아무나 친견할 수는 없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때 저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좀 스님을 친견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셨던 혜원 스님께서 저와 저 아내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행 스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스님을 뵙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방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대행 스님의 눈은 제가 봤던 눈 중에서 가장 푸른 눈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스님의 눈에서 나는 부처를 보았다라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